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저희 콘텐츠가 잠시나마 위안과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과연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낸 국민연금, 과연 제대로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90년대생들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문이 파다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복지 선진국, 캐나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곳에서는 국가가 든든하게 노후를 보장해 줄까요? 오늘은 캐나다의 연금 제도를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꿈꾸는 안정된 노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면 65세 이후에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의 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P, 즉 캐나다 연금 플랜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일하는 동안 소득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납부하고 은퇴 후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월 $900, 우리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만약 40년 가까이 소득 상한선에 맞춰 최대로 납부했다면 월 $1,300에서 $1,40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OAS, 노령보장연금입니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소득이나 근무 경력과 상관없이 캐나다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수급 자격이 생기며 40년을 꽉 채워 거주했을 경우 최대 금액인 월 $700에서 $80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이민을 늦게 온 사람일수록 받을 수 있는 OAS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GIS, 소득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CPP와 OAS를 합한 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해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 노인이라면 최대 월 $1,00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를 모두 합쳐보겠습니다. CPP를 평균 수준으로 받고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여 OAS를 최대로 받으며 소득이 부족하여 GIS 보충까지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모든 혜택을 다 합쳤을 때 한 달에 손에 줄 수 있는 돈은 대략 $2,000,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민 시기가 늦거나 CPP 납부 기간이 짧은 이민자들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적은 월 $1,500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캐나다의 높은 물가를 고려했을 때 월 $1,500에서 $2,000는 그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당장 월세만 내고 나면 식료품을 사고 가끔 외출이라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젊은 시절 누렸던 생활 수준, 가끔 즐기던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 모두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캐나다 연금 제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하방은 막아주지만 결코 풍요롭거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나다 연금 제도에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성실함의 역설입니다. 미래를 위해 젊은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인 은퇴저축계좌, 즉 RRSP에 꼬박꼬박 돈을 모았다고 상상해봅시다. RRSP는 세금 혜택을 주며 은퇴 자금 마련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 RRSP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순간 그 돈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달 RRSP에서 생활비로 $1,000를 인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연소득은 $12,000가 증가한 셈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GIS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아예 중단됩니다. 결국 젊을 때 덜 쓰고 아껴서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현재를 즐기며 저축하지 않은 사람과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어차피 열심히 모아봤자 정부 지원만 줄어들 텐데 그냥 지금 쓰고 즐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이 많은 캐나다인들이 한국인들에 비해 저축의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 속에서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캐나다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존재합니다. 바로 TFSA, 즉 비과세 저축계좌입니다. TFSA는 이름 그대로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강력한 혜택을 가집니다. 주식, 펀드, 예금 등 무엇으로 돈을 불리든 그 수익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TFSA 계좌에서 돈을 얼마를 인출하든 그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RRSP의 치명적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내가 TFSA에서 한 달에 $100,000를 꺼내 쓰더라도 정부의 기록상 나의 소득은 0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GIS와 같은 정부 보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TFSA를 통해 마련한 비과세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이민자들에게 RRSP보다 TFSA를 최우선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TFSA는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이들에게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의 노후를 꿈꾸는지에 따라 준비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 부지런히 일하고 투자하여 경제적 자유를 얻고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의 삶을 꿈꿉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활동으로 삶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마음 편히 게임을 하고 맛있는 라멘을 먹고 싶을 때 즉흥적으로 일본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말이죠. 반면 또 다른 이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회와 교류하는 평생 현역의 삶을 꿈꿉니다. 은퇴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충만한 삶을 그립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두 길 모두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탄탄한 재정적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연금 제도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우리가 꿈꾸는 풍요롭고 주체적인 노후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든 캐나다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뿐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30년 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다시 돌아보며 그때 우리의 생각이 옳았고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오늘이 평안한 내일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